저는 좀 뭐랄까 그 야만인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그런 좀 불만을 좀 거칠게 표출한 아마 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논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어느 정도 뭐 직관이랄까, 그럼 좀 비철학자들의 직관 이런 것들 좀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두드려 주시면 제가 맞으면서 좀 문명화된 어떤 철학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뭐 다들 이제 앞에서 다들 언급한 것들이 뭐 베이지안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고 확률 증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실까는 넘어가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베이지정리 관련해 가지고 통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의 차이, 가설의 사전 확률과 어떤 증거나 어떤 데이터를 획득한 뒤에 사후 확률의 차이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전 확률이 있는데 이건 그냥 기본 가설의 확률이고 여기다 우도를 곱한 거에다가 소위 말하는 증거가 나올 확률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은 소위 사후 확률이라는 게 등장하고 이 사후 확률과 이 사전 확률의 차이를 가지고 소위 이제 증가하면 입증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립자거나 반입증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베이지적 입증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뭐 개론사든지 이론사의 논문에서는 이렇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이걸 긍정적 유관성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획득하기 전에 가설의 확률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설의 확률을 비교한 다음에 증가하면은 이는 H를 입증한다. 감소하면 반입증한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뭐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전형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이 베이지적 입증 기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물론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를테면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의 차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베이지적 입증 기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질적 기준을 제공하는 거죠. 언제 입증이 일어난다, 입증이 일어난다 이것도 보여주니까는. 그와 동시에 양적 기준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이 차이를 통해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 잘 입증한다. 물론 이제 실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이 논의들은 좀 복잡하고 입증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일단은 뭐 이 차이값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입증한다 어떤 데이터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불만은 뭐냐면은 불만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이 베이지적 입증이론은 뭐 간단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사례까지 굉장히 과학적 입증의 절차들을 잘 해명한 척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많은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간단한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가설이 있다고 치죠. 일단 가설의 H가 이용의 산성이다. 어떤 건 이제 우리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한 실험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백그라운드 널리지를 이제 청색 pH 시험 중에 산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담가봤더니만은 청색 pH 시험 주위에 이용을 떨어뜨리니까 붉게 변한다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로 다 칩시다. 굉장히 간단한 사례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가설의 사전 확률, 이 이용액이 산성인지 아니면 다른 뭐 염기성일지 중성일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확신 못하니까는 아마 가설의 확률은 뭐 1과 0 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대도, 증거의 기대도 같은 경우도 시험자 붉게 변화 가능성도 아마 0에서 1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정말로 산용액이면 이용이 상용액이면은 리트머스 시험 지났을 때 붉게 변하겠죠. 그것들은 이제 우도는 뭐 1이 나오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만약 이런 데이터가 다 치면은 그러니까 청색 pH 시험지 위에 이용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획득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뭐 기대도는 1보다 작고 하니까는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보다 높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용액이 붉게 변한 걸 보고 이 pH 시험지가 붉게 변한 걸 보고 이거 이용액이 산성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사례고 이거보다 뭐 복잡한 사례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적 입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우리 프로에도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증거 이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입증 이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를테면 가설영역적 증거 이론 중에서 뭐 무관의 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신한 예측이 왜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예측 중에서도 굉장히 참신하거나 새로운 예측,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들을 하면은 그거 더 좋은 증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까마귀 역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나름대로 적당한 방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뭐 다양한 증거의 문제라든지 뭐 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불만은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강력한 거는 인정하지만 이게 정말 적절한 입증 이론인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과학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입증이라든지 혹은 과학적 증거 개념을 해명하는데 적어도 이런 식의 입증 개념이나 이런 식의 증거 개념을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불만을 좀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E가 H 입증한다는 것들을 제 발표에서는 E가 H를 입증한다와 E가 H의 증거라는 것들 일단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보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자면요. 이건 뭐 제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논변이 아니고 피터 에친슈타인이 제안한 건데 이를테면은 세계에서 현재 수영을 가장 잘하는 마이클 펠프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가설을 이렇게 더 보자는 거예요. 마이클 펠프스가 익사한다. 그런데 어떤 자료 데이터가 펠프스가 오늘 수영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펠프스 수영 연습을 하면은 이 사람 수영을 잘하든 말든 간에 분명히 익사할 확률은 증가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베이지적 입증 기준에 따르자면 야 이거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 연습을 한다는 사실이 마이클 펠프스가 익사한다는 가설을 입증한다. 혹은 마이클 펠프스가 익사한다는 가설에 증거된다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에친슈타인이 보기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야 이게 무슨 입증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냐. 적어도 저 같은 철학적 야만인들은 절대로 그건 입증이 아니고 그냥 지금 뭔가 딴소리 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거죠. 입증에 관해서 뭔가 오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 주장하려는 것은 가설의 확률이라든지 신념도가 변화하는 것, 특히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것들, 증가한다고 우리 증가하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입증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어떤 그렇게 만든 어떤 데이터나 사실들이 가설이 입증한다고 가설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물론 철학적 이론으로는 그런 식의 이론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과학적 증거나 입증의 개념들을 해명하거나 이야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발표에서는 몇 가지 소위 사례 위주로서 그냥 여러분들의 직관에 호소하는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이런 약한 입증 개념 관련해 가지고 복권을 한 게임 더 구매했다. 제가 어제 로또를 3게임 샀는데 오늘 저녁 때 한 게임 더 구매하면은 제가 이번에 당첨된다는 가설을 입증하냐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설령 나중에 당첨돼가지고 그게 사실로 들어가더라도 오늘 제가 추가로 한 장 더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입증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괌에 갈격을 세우고 비행기표를 예매했다는 사실이 뭐 가설의 증거냐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설 확률 증가함에도 가설을 증거할 수 없고 증거는 가설을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또한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요 시리즈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 이건 이제 쇼 방송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미스 바스터라는 방송인데 여기서는 그래요. 통상 사람들이 뭐 신화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뭐 상식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컨펌드, 버스티드, 뭐 플라우저블 하는데 이걸 잠깐 떠나가지고 컨펌드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사실 사람들이 컨펌드에서 이 표현을 쓰면서 불만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뭐 따지고 들었다면서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컨펌드를 쓸 때 어떤 의미를 쓰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잘 들어맞아가지고 이걸 거의 의심할 수 없을 정도 됐을 때나 컨펌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베이지적 입증이론에서는 뭐 E가 H 입증했을 때 확률 증가한다는 정도로 뭐 컨펌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그거와 뭔가 용법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철학자에 쓰는 컨펌드 표현이 일상적에서 컨펌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가 E가 H를 이제 컨펌스 입증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입증되거나 수용된 가설이 돼야지만은 우리가 입증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입증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높은 기준이랄까? 좀 더 직접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 일상에서도 우리는 컴퍼니라는 표현들을 좀 더 강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어떤 서류 같은 걸 결제받을 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을 잃었을 때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했다는 게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런 식의 것들. 마찬가지로 뭐 증거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하게 이를테면 누가 무죄라는 증거들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단순히 이거 관계에 어떤 자유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무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무죄라는 것을 함축하거나 굉장히 강하게 보증하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가서 선생님 연구비 빼돌리셨죠? 하면은 바로 여러분 말씀하실게 야 증거 있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있냐가 뭡니까? 네가 그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만한 어떤 것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으로는 입증이라든 증거라는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입증이라든 증거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뭐 완전히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변동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증거라든지 입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더 강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긍정적 유관성 기준,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들을 관해서 그것들을 증거다, 혹은 가설 지지한 증거다, 혹은 그것 통해서 가설이 입증된다고 하는 주장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우리 실제 과학적 입증 과정들을 해명하는 데서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한번 좀 이제 그래서 제가 긍정적 유관성과 증거적 유관성이라고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뭐 작년 이맘때입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밤에 봤는데 막 사람들 이제 골 넣고 나니까 막 환호성 지르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제 작년에 독일과 이제 한국에서 월드컵 이제 마지막에 선전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내용을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가정해보는 겁니다. 독일이 3대2로 이겼다는 이를테면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 경기 안 봤는데 보고 이제 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독일이 한국을 3대2로 이겼다는 장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죠? 한국이 승리했다는 가설의 확률을 굉장히 낮게 둘 겁니다. 아니면 그 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한국 졌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가 여러분들 전달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해당 장은 실수였다. 담당자의 실수로 타 구장 스코어,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이 경기하는 가장 구장의 스코어가 아니라 다른 구장의 스코어가 전달됐다는 정보를 여러분이 얻었다고 칩시다. 한국이 승리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타 구장의 스코어가 하필이면 자막을 잘못 띄운 거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얻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승리했다는 가설의 확률이 아니면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 점을 봤을 때는 한국이 승리했다는 거 적겠네 하고 굉장히 떨어졌겠지만은 야 이거 자막장사를 실수해가지고 타구장 스코어가 전달됐어 하면은 그럼 한국이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하겠죠. 자, 그런데 해당 단어는 실수고 말 그대로 어떤 실수냐 자막장사의 실수로 타구장 스코어가 전달되는 바로 그 사실이 한국이 승리했다는 가설이 증가되겠냐는 겁니다. 물론 어떤 취업자들은 꽤 많은 취업자들은 이거 증거다, 입증이 일어났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많은 일상인들은 그걸 증거하든지 혹은 한국이 승리했다는 가설이 입증됐다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변화나 증거적 유관성 같은 것들, 증거적 유관성과 긍정적 유관성, 확률이 긍정적 변화한 것들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역사 차이를 볼게요. 물론 이제 이건 하나의 가정적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어떻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얘기할 때 꽤 많이 나온 사례입니다. 소위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그림자의 어떤 각도를 재가지고 지구를 둥글고 지구의 크기도 쟀다, 직경도 측정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위 말해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유튜브 같은 방송에서 지구가 둥근 이유 뭐냐 증거들 하면은 왜 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증거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기서 설명합니다. 태양이 충분히 가까이 있으니까 이 각도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극지방으로 가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몇 군데서 측정한 걸 보죠.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대안이 가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정한 맥락에서는. 자,
야간 일단 가설을 구획해보죠. 굉장히 편한 가설이지만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 그 다음에 E는 이거 에라토스테네스가 뭐 획득한 데이터죠. CN에서는 기둥의 그림자가 관찰되지 않으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기둥의 그림자 약 7정도 기울어졌다. 이걸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여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물론 실제 이게 정말 지구가 둥글다는 뭐 완벽한 증거가 볼 수 있는지는 좀 논쟁이 필요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통상 교과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보겠는데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에라토스테네스 몇 가지 가정들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가까우면 사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로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정북 쪽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구 들어온 상황에서 평행하다 이런 과정들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오원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된 거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실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그림자의 각도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지구가 둥근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태양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 치죠. 그림자의 각도 차이를 먼저 알고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지구로 들어오는 입사되는 태양 광선이 거의 평행으로 들어온다는 것들을 나중에 알았다 칩시다. 이 경우 분명히 가설에 대한 나의 믿음은 바로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가 굉장히 멀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림자의 길 차이만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지구가 둥글겠네라는 식의 가설의 확률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적 일정 기준으로 하면 태양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충분히 멀다는 사실이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가설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일상인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심지어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입장에서 이 경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구는 둥글다는 가설이 증거되냐는 거예요. 이건 좀 매우 이런 식의 주장은 굉장히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실제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일상인들은 적어도 차자 아닌 일상인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상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시내 정북 쪽에 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멀다는 이것도 나중에 하겠다 칩시다. 이게 좀 이상한 거긴 하죠. 실제 이제 측정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꾼다고 치면은 알렉산드리아랑 시엔의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고 서로 이제 정북 쪽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 둥근다는 데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확률의 변화 혹은 가설에 대한 신념도의 증가가 가설의 증가나 가설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치면은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는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일상인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증거라든지 가설을 지지한 증거라든지 가설을 입증한다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1 이거 이제 시엔에서는 기둥의 그림자가 관찰되지 않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둥의 그림자는 7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증거가 여기고 있죠. 셋 다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가설 확률을 증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배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들 세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배우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증거는 가설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 혹은 가설에 대한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죠. 증거적 유관성과 정적 유관성 개념들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분리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떤 증거나 입증에 관한 이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거적 지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일단 저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세한 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떤 가설과 증거 사이 관계는 좀 더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확률의 증가나 감소 같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 어떤 구조라든지 이를테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시내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지구와 대기처럼 둥글다는 그런 지구가 둥글다는 어떤 세계 어떤 구조나 어떤 세계 상태에서 나온 관계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자막 담당자가 실수해서 타구장 결과를 알려줬다는 게 이 구장 결과가 아니라 타구장 결과를 알려줬다는 게 지금 그 추구 경제 결과는 뭔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작동된 거기 때문에 설령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변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가설의 증거로 여기는 것은 불안해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가설과의 관계는 뭔가 좀 더 직접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설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설의 증거로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이를테면은 앞에서 보시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가 충분히 멀다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시내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정보들과
또 다른 정보, 그림자의 각도가 차이가 난다 같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 셋 다 나중에 획득한다 치면 가설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그것들을 과학적 증거로 보이는 데는 다 차이가 나는 것처럼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한 연결이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시면 기둥의 그림자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둘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분명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입증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일종의 평가적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에서 믿음을 강화하는 것들. 언제든지 우리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가설에 대한 믿음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과학적 증거 같은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가설 평가를 되돌아봤을 때도 이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 증거라고 하면 그것이 여전히 증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자 K가 어떤 오류를 저질렀을 때 오류를 저지른다고 하면 분명히 믿음 변화가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봤는데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오류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럼 그 연구와 관련된 어떤 가설의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평가할 때, 그와 관련된 가설을 평가할 때 과연 그 오류가 K가 오류를 저질렀다. 이런 게 과연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평가의 역사든지 나의 믿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과 실제 가설평가의 문제랄까 어떤 증거의 문제는 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오래된 증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패스라고요. 뭐 이외에도 한 가지만 사례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일테면 선언 가설의 문제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일테면 이런 가설이 있다 치죠. 이 지역에 티라노사우루스 또는 아파토사우루스가 살았다. 이게 선언으로 구성된 가설이죠. 자, 그런데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지금 보시는 이 뼈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인데 이런 머리뼈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면은 분명히 이 선언 가설의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와 거의 이제 표준의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머리뼈가 발견된 사실이 이 두 선언 가설의 증거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또는 아파토사우루스래요. 이 두 공룡 같은 경우는 서식 연대도 다르고 서식 지역도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티라노사우루스 또는 비키니에서 수소폭탄 실험했다. 이것 역시 이 선언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 뼈의 발견으로 해서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이 지역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다 또는 비키니 지역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가설에 이게 입증하거나 증거되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이상한 주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잠깐 보시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은 선언 가설이라도 이를테면은 이 공룡뼈 중에 보면은 공룡뼈의 구조 중에 쉐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 회사 이름이 아니라 요 쉐브론이라는 뼈인데 이 뼈는 이제 아파토사우루스의 뼈예요. 쉐브론인데 이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게 아파토사우루스의 이제 학명이 현혹하는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현혹하는 도마뱀. 왜 현혹하는 도마뱀이냐면 아파토사우루스의 이 쉐브론 뼈가 저기 보이시는 모사사우루스 얘는 공룡도 아니에요. 얘의 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많은 공룡학자들이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쉐브론을 가지고는 이게 모사사우루스인지 아파토사우루스인지 알 수 없다고 해요. 쉽게.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정보가 없이 어떤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쉐브론만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건 증거 생각해요. 여기 지역에 아파토사우루스 또는 모사사우루스가 살았다는 가설 증거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역시 또 확률도 증가되겠죠. 확률 증가하겠지만 단순한 확률 증가보다 우리는 뭔가 더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자료가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 혹은 가설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뭘 믿어야지 우리가 그걸 확신해서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일을 벌일 테니까는. 그렇지만 특정 자료가 가설의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 자료가 가설을 입증한다,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자료가 가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긍정 유관성 기준을 만족하나 입증이라는 거 보기 힘든 경우, 그냥 유관성 기준 만족하지 않나 입증이라는 거 보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래된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는 확률 증가보다 직접적인 어떤 다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개인의 믿음의 정도 변화가 뭐 베이질 공리를 따르면 좋겠다,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지 증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입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러고 이에 대한 좀 더 발전된 개념을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작업 중이라 가지고 이것들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